네, 이야기 나눠주실 분으로는요,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신 박홍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홍서입니다. 네. 먼저 박홍서 박사님, 아마도 이제 지면을 통해가지고 그 이름 간간히 접하셨을 텐데, 프레시언과 같은 그 매체를 통해가지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소개를 좀 간략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박홍서입니다. 지금 코리아 연구원 연구원으로 있고요. 중국 대외 관계, 미중 관계, 한반도 문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고요. 아주 자랑하는데 네. 주변에서 뭐 이렇게 불행히도 연민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리아 연구원은 어떤 연구 단체예요? 이 국제정치하고 이제 한반도 문제를 포괄해서 연구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고 그러한 연구 단체입니다. 예, 연구단체들은 참 그렇잖아요. 이런 일 터지면 우리가 속이 터지고 답답할 것 같아도 연구단체들은 좋은 주제 연구할 거 막 생겼다. 일종의 대목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쁘죠? 북한이 많이 먹여 살리는 중국도 많이 먹여 살리고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연구원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바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른바 위성을 발사했죠. 그리고 그 여파로 지금 사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슬 우리가 보듯이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뭐 그전에도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첨예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 중국 관영 언론입니다. 환구시보라고 하나요? 여기서 보면은 논조가 여기가 무서워요. 상당히 과격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들을 막 싣고 있는데 반면에 뭐 미국 측은 좀 느긋한 표정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이제 북한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북한, 핵실험, 로켓 발사는 북한이 다, 주체 행위자고, 북한의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북한은 체제 생존, 정권 생존이 가장 중요한 최대 목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두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있겠고요. 또 반대편에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주적이라고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한테 체제 보장을 받고 관계 정상화를 하고 수교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북한한테 최상의 시나리오일 테고요. 반면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고요. 지금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고 북한을 버린다면 북한 정권 생존 대단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목적은 뭐냐? 최대 목적은 결국 포기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동맹국가로서의 지원을 계속 강요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목표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두 가지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하고는 적수 게임을 하고 있고, 중국하고는 동맹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계속 반복적으로 도발을 하고 위협을 조성시키고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게임에서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그게 별로 효과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북한이 한번 이렇게 한번 치면, 도발을 하면, 미국이, 오케이, 우리 한번 협상해보자. 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게 한 2007년까지, 그래서 2.13 합의도 되고, 14 합의도 되고 이랬는데, 오바마 정권 들어와서는 필요 없다. 너네 이제 상대도 안 한다. 이른바 전략적 그렇죠. 인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전략적 인내죠. 의도적 무시고요.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그런 그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은 오히려 더 강경한 대북 강경책을 피고 있고요. 이번에 4차 핵실험도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가 했다라고 정당화를 하는데 그럼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체를 안 해.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B2 띄우고 B52 띄우고 이런 것이죠. 그럼 북한이 이걸 모르겠느냐라는 겁니다. 북한은 다 알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계속 그런 미국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벼랑 끝 전술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 그래야 중국한테 버림 안 받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벼랑 끝 전술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 중국은 북한이 저럴 때마다 엄청나게 난처해져요. 그렇죠. 제일 난처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반대로 북한을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G2로서의 저기 책임감을 가져야 되니까. 버리게 되면 결국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야 되니까. 예, 순방치안이죠. 순망치 아니죠. 근데 북한을 뭐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도발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국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그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바로 이제 북한은 이런 걸 역이용하는 것이죠. 예. 예. 한편으로는 이제 얼라이언스 게임, 이른바 동맹 게임에서는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지만 있다는 거죠. 효과가 효과가 아니죠. 있죠. 어드버서리 게임이죠. 미국하고의 그런 적수 게임에서는 효과가 이제는 없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중국하고의 동맹 게임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지금 이 효과가 있다. 예. 좀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떤 얘기가 났냐면은 작년에 미국하고 북한이 몰래 비밀 협상을 했다며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뭡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네. 그 논조가 좀 달라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구하는 바 있죠. 왜 평화협정 맺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핵 포기 문제를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내놨다라는 그 보도가 되고 있고. 북한 입장이 예, 아니, 그러니까 북한 입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 반면에 또 그 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는 아니다. 모임이 있긴 있었는데 선 핵 폐기를 얘기했더니 북한에서 못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그때 뭐 협상이 뭔가 잘 안 되고 그게 그 후에 이제 뭐 핵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로 좀 이어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정말로 협상을 하겠다는 걸까요? 평화협정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옛날은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서 이걸 무기로 삼아서 협상 무기로 삼아서 평화협정을 맺고 여기다 핵 폐기하겠다. 근데 요즘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핵무기를 바탕으로 네.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이미 이제 핵을 가졌다라고 예. 인정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핵을 먼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너네 핵 포기하면 우리 관계 정상화하고 뭐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뭐 북한이 짱구가 아닌데 핵을 이미 가졌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지역은 중국의 세력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조금 더 영리하다면 북한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너무 이게 그 대화도 잘 안 되고 이게 자꾸만 깨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북한을 명분 삼아서 아주 중국 견제에 아주 유용한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좀 미국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뭐 청취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상식적인 질문을 해보면 지금 조중동맹이라는 게 한미동맹만큼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미동맹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사실상 미국의 어떤 그 승인 없이 용인 없이 우리 정부가 특히 이런 그 동북아에서 이런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조중 관계에서 그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에 대해서 실효적 제재를 하려면. 그리고 그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 북한이 거듭된 이 핵실험 과정에서 중국이 강하게 경고도 하고 뭐 어르고 달래고 다 해봤는데도 계속 간다는 거죠. 근데 이 한미동맹과는 다르게 이 조중동맹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좀 그 차이나 이런 게 있는지 과연 중국을 통해서 그런 실효적 제재나 저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게 가능할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북한 같은 경우 분명히 그 중국하고는 완전 비대칭적인 동맹 관계입니다. 중국은 뭐 동맹인데 동맹 강대국이고요.
북한은 동맹 약소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듣고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 그 동맹이론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소국이라도 그 동맹 강대국이 느끼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들이 있습니다. 몸값이 있다는 거지. 지정학적 가치, 먹을 게 있다. 지정학적 가치 특히 예. 몸값이. 중국한테는 한반도, 특히 한반도 북부 지역은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중국이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린 타협 안 한다. 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략적 가치, 지정학적 가치는 북한 지역이 더 커요. 그렇죠. 뭐 대만이야 저기 떨어져 있는 대만이야. 뭐 북경에서 바로 뭐 코앞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소위 이것이 이제 약자의 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비록 그 국력 격차는 크게 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약자의 힘을 지금 계속 발휘해 오고 있다. 중국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이 진퇴양난이고 딜레마고 북한을 버릴 수 없는데 미국 때문에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중국한테 뭔가를 계속 뜯어내는 90년대 초반부터 어떤 북한의 벼랑끝 외교 이 사이클을 보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중국한테 뭔가 섭섭한 걸 느끼고 북한이 한번 크게 한번 사고를 칩니다. 그럼 그 설거지는 다 누가 했느냐? 중국이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진 교수가 그 월스트리트저널 인용하면서 질문할 때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뭐 물밑 대화를 좀 했는데 서로 잘 안 맞아서 깨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남북한 사이에는 지금 뭐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근데 그 자체가 좀 스캔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미국이 계속 물밑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르게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제가 뭐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아니 없지. 뭐 이거는 팩트는 확인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미국에서 인정을 했고 다만 그 내용 면에서 보도하고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만 바보 아니에요, 이거? 근데 간간히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쪽에서 예전에도 이제 그런 보도가 한번 나왔죠. 북한 외교관이 미국하고 이제 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너네 선봉대 쓸게. 너네 중국 견제하는데 우리가 선봉대 쓸게.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북한이 그 사이에서 되게 영리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 좋은데 워낙 불신이 강하죠. 아니면 안 그래도 뭐 안 받더라도 북한이 계속 악역을 해주고 있고요. 아주 좋은 무기 팔아먹고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지 뭐. 자기들한테 볼 때 상황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안보리 결의가 이제 곧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논의하는 걸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강한 제재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또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가 바는 뭐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 하는 대북 제재, 참여하는 그 대북 제재라는 게 중국 측이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번 4차 핵실험 그다음에 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외교부 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관영 언론 쪽에서도 나오는 게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한다.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레토릭이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북한의 생명줄 이것을 건드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거부할 것이다. 분명히 또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재는 목적이 아니다. 네, 제재는 목적이 아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재하는 거라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예. 제재를 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육자회담이라든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또 세 가지 원칙을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난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무력으로 해결돼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첫 번째로 드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난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북한 붕괴를 우리는 절대로 반대한다. 이걸 애둘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현상 유지를 해야 거죠. 된다는 중국 얘기죠.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인 제재, 이거에 동참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근데 신문들의 논조가 참 무서워요. 뭐 평양까지 진군하겠다. 예컨대 뭐 북한의 김정은은 약간 평양 사수 뭐 작전을 했다. 뭐 이렇게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 그 신문 표제가 뭐 내륙까지 예. 뭐 침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도가 어. 지금 막 검색을 해보니까
진 교수 얘기하신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이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그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 정부 쪽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먼저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지만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죠? 그런데 그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인데 예, 보도 내용.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 의미하는 바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는 나는 그냥 핵을 갖고 있는 전제하에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아니 뭐 평화협정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 핵 폐기 문제도 같이 얘기하자.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 미국이 오히려 한 단계 밀려버린 논리적으로는 그러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그다음에 9.19 공동선언 2005년 이런데 사실 하고 크게 뭐 달라진 게 있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달라진 게 약간 있는 게 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북미 제네바 합의도 그 뒤에 이제 양국 관계 정상화까지 염두에 두고 한 거고 9.19 공동성명도 그게 2005년도죠. 2005년도에 할 때에도 뒤에 이제 부칙 비슷하게 프로토콜에 이제 별도 협상 테이블을 열어서 한국전쟁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서 평화협정 체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뒤에 또 딸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트랙을 보면 투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따로 모여서 또 논의를 하는 걸로. 거기 러시아하고 일본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자회담은 6개국이 하는 거고 저쪽 평화협정 문제는 4개국이 해야 되죠.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대화록을 보면 거기 김양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의 핵시설, 핵계획, 핵물질 이거는 전부 다 사찰 허용하고 이제 불능화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때가 이제 13합인가 나왔을 때예요. 육자회담에서.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핵 전력 그건 안 된다. 그 틀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 교전 당사국인데 교전 당사국 교전 상대방한테 우리 무기고를 보여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 김정일이 듣는 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지금 북한의 기본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육자회담 틀 내에서 핵 문제는 논의를 한다. 그러나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핵전력, 핵무기 이거를 폐기하는 데에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거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하자는 거죠. 북한 입장은. 근데 미국이 이걸 못 받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미국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좀 차이점이 있을 건데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결국 핵을 먼저 포기해라. 이것이 이제 방점이 거기 찍혀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아니 우리 이거 먼저 이거 포기할 수 없고 뭐 같이 가자. 아니면 이제는 뭐 헌법에 이제 핵 보유국 이것까지도 명시를 했고요. 아니면 이제 군축으로 가자, 핵 군축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요. 결국 핵 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문제. 그렇죠. 양팔을 까고 까면.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어떤 조건에서 기존 이제 개발한 핵무기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냐.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조건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미국 니들이 약속 지킨 걸 좀 봐가지고 내가 봐서 그 뭐 핵무기 뭐 하나 둘씩 뭐 없애는. 근데 저는 제가 김정은이라면 핵을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는 그런 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김정일이 뭐 그런 소리도 했다라고 하는데. 리비아 봐라, 이라크 봐라. 얘네 핵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무슨 다 미국하고 특히 리비아 카다피 같은 경우는 다 뭐 미국하고 잘 지내자 이래놓고선 뭐 내부적으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핵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의 입장은 과거 같은 경우는 핵을 갖다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미 지금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기존 이미 이제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여기서 지금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었을 땐 뜨악한 거죠.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을 보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고 왕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핵개발을 통한 북한의 전략은
그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우리 관점에서 그들의 논리로는. 네, 그렇죠. 협상력을 엄청 강화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관점에서 굉장히 평화협정 대단한 체결만 일이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게 이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이었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갖고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상당히 성과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북한은 핵은 이제 확보를 했다. 그게 조회한 수준의 기술이든 어쨌든 하여튼 뭐 핵은 하나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은 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하고의 관계 평화조약 이런 것은 이제 레토릭 뭐 되면 좋고 되면 최상이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계속 이런 핵 카드를 갖고 중국을 계속 하면서 오래 살아남겠다. 올려주면서 뭔가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이런 거에 여태까지 뭐 성공해 왔다. 이번 4차 실험 이후에도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의도냐면 한중 관계가 너무 밀월기로 갔었거든요. 시진핑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권하고 되게 그 한중 관계 밀월 관계로 갔고 바로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지금 뭐 사드 배치다 이러면서 한중 관계가 그냥 급속도로 이제 경색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대단히 사드 배치 문제로 돌아와서요. 사실상 뭐 사드 문제는 뭐 그전에도 뭐 솔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냥 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 현실이 돼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결정한 걸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사실 북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을 봉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륙 세력이 바다 쪽으로 나오는 거, 이 해양 세력이 미국에서 이렇게 봉쇄하려는 전체 차원에서 된 거고, 한국은 꼬봉이다 이 정도의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그런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써서 한 장의 칼춤을 추는 태공이라 유방이 이제 그게 이제 집약된 얘기고요.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한국, 북한, 남한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 싸워도 니네끼리 싸워, 우리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겁니다. 6.25 때도, 연합군이 서울 수복하고 383 막 건너려고 할 때 주울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한군만 넘으면 383 월경하는, 오케이, 괜찮다. 상관 안 한다. 그러나 미군이 월경을 하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딱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논리는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북한 급변사태 나서, 그냥 한국군만 올라가서 접수를 하면 중국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주한미군이 올라가서 접수를 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건 중국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이 저 한강까지만 오고 대동강, 압록강까지 안 왔으면 파병 안 했어요. 파병 안 했을 수도 있나요? 사실 제가 외람되지만 학예 논문을 이제 중국의 군사개입, 임진왜란 한국전쟁을 비교해서 막 썼는데요. 그때는 항외 원조전쟁이었고, 예, 6.25 때는 항미 원조전쟁이고 그런데. 매우 논리가 비슷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도 오히려 왜군이 막 한 2달 만에 서울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한성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오히려 이 명나라 쪽에서는 조선을 의심합니다. 이게 짜고 친다. 향도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까지도 보내요. 그래서 상황을 조선의 전황이 어떠냐 이렇게 대의는 그랬지만 그게 조선 왕이 진짜 왕이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선 선조가 가서 뭐 울면서 이거 진짜다.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왜군이 평양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바빠지면서 일단 먼저 소규모 부대를 보냈다가 거기서 대패를 하고 이제 대규모 부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지정학적인 논리입니다. 지정학적인 논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더라도 지정학적 논리는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북상. 그런 것들을 제일 우려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참여정부 때 이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뭐 중국 쪽에서 주한미군의 배치 라인을 더 북쪽으로만 올리지 않는다면 항구적인 미군 주둔이나 또는 심지어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의 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용인할 의사가 있다는 어떤 묵시적인 동의? 이런 것이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다. 그 당시 외교안보 사이드 쪽에 있던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맥락이 거의 비슷해서
실제 좀 그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요? 언제? 참여정부 때. 그거는 뭐, 잘 아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한해 좀 계셨던 쏠 수가 분이 없는데.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나라 군대가 기타 다른 나라 국가에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냉전의 산물이다. 더더군다나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중국은 신경 써야 될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요. 일본군 자위대가 채우니까.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두렵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미군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미군이 있는 게 난데, 그게 중국 쪽에 이렇게 위협적인 건 또 아니다.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또 그런 맥락이 또 있네. 미묘하다. 아주 미묘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같은 경우는 그게 깨진다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그건 미국이 다 운용을 하고, 네. 그러니까 레이더도 뭐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뭐 지금도 한국에서 뭐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뭐 레이더는 분명히 있는데, 그건 왜 건드리고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완전히 관할을 해서 미국이 갖고 논다. 그래서 이게 완전 미국 무기다. 그리고 또한 그 사드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사드의 목표는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에서 뭐 남한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뭐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로 가는데, 그건 사드 그 대상이 ICBM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넘어오는데 대기권 그거라고 밖으로 주장하고 갔다가 있어요. 다시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록히드 마틴에서 자료를 풀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드가 ICBM을 최종 종말 비행 단계에서 이제 요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게 노동 미사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논조가 변한 게 그 공중파 뉴스도 다 바뀌었는데, 국방부 쪽의 보도자료도 그렇고,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을 요격 못 한다. 그래서 사드가 있어야 이제 노동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아니 그럼 패트리엇 미사일은 왜 배치했어? 그러니까 하나 더 가져왔잖아. 포대 하나를. 왜 갖고? 이제 낡았으니까 바꾸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포를 뭐 스커드를 이렇게 위로 하늘로 쏴갖고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그런 사드 기술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려면 이게 미사일이 쭉 가서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휴전선 하나 넘기 위해서 대기권 밖으로 갔다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론 닭을 잡을 때는 닭 잡는 칼을 써야 되지만, 자들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존재니까 닭 잡는데도 소 잡는 칼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죠. 네. 그게 지금 중국이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중국 외교장관이 닭 잡는 칼로 소를 잡느냐. 그렇지. 우리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소 잡는 칼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소 잡으러 나온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사드가 뭐 거의 뭐 그 한편으로 뭐냐면 이게 또 한 배치한다 뭐 실무 협상 들어갔다 뭐 이러더니 한 보름간 또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도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주로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그렇게는 못할 걸, 내지 이렇게 약간 희망 섞인 이런 보도도 설마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도 사실 중국을 눈치를 좀 봐야죠. 그래서 분명히 중국 쪽에서 직접 이제 미국 쪽으로 항의 비슷한 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고 비슷한 걸 했을 것이고, 미국도 중국이 매우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무슨 뭐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국제 정치를 모두 혼자 해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문제는 그 해결하려고 하면, 테러리즘이나 이런 거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강대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 협조 관계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드를 독단적으로 미국이 배치한다 그러면 미중 관계가 상당히 또 어그러질 수가 있고요. 미국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중국이 미국을 소위 연맥이려면 어떤 수단을 갖고 있죠? 아니 뭐 그 정도야 자기들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드 문제는 아니 그 전에 이거 진짜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라.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국제 정치는 위계적인 구조고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미국이 있고, 중국은 미국하고 격차가 엄청나고, 그리고 그러나 조금씩 부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쓸 카드는 별로 없고, 중국은 지금 방어적인 상태고요. 그래요? 오히려 미국이 자기의 패권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중국이 뜨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표현을 좀 자주 하는데 우리 뭐 조폭 영화에서 보면 이 미국은 보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똘망똘망하기를 잘하는 행동대장. 근데 행동대장이 자신의 세력권을 좀 넓히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편으로는 일 잘한다 그러면서 밥도 사주고 그러지만 또 다른 애들 시켜갖고 또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것이 지금 미중 관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압니다. 방어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문제에서 중국은 가끔씩 이런 소리를 하죠. 우리가 너네 국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국무부 채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거 팔아버리면 너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팔아봐. 팔으면 올해 국채 똥값 되겠지. 그럼 너네가 스스로 말하세요. 너네 엄발의 오줌 누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헐값에 팔아야 되거든 중국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G2 얘기하지만은 아직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우리 사드 문제는 제가 작년에 중국을 한 일주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중국 정부 관계자, 공산당 뭐 이런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공산당하고 세미나 했대. 공산당하고 세미나 했단 말이야. 새누리당원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새누리당 어떻게 된 거고? 국외 공산 계열 아니야? 그게 옛날 국가보안법에. 새누리당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거의 일주일 내내 시달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때 한 6, 7명 가니까 모든 그 중국 공산당 내지는 정부 관계자들이 대화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사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때부터. 정말 저는 그때 이 정도로 중국이 민감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초. 작년 초면은 1년 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예. 이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그때 유승민 의원이 얘기 꺼냈을 때 그때잖아요.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드 배치하게 되면은 무슨 일 내겠다. 이런 느낌마저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복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걸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순진한 기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의 블러핑인지 이게 정말로 중국에 그렇게 위협이 되는 건지. 그때 세력 균형 논리에 따르면 뭐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요. 당연히 미국이 그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국도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벌써 이제 보도 나오는 것은 동북 지역에 상응하는 어떤 군사적인 대비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북중 동맹을 제대로 복원을 하고 뭐 무기를 북한에 수출하고 이것은 뭐 조금 더 넘어가는 건데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세력 균형 차원에서 그건 당연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처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시각이 좀 혼재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터넷 같은 걸 보면 일반 대중들은 한국을 또 막 욕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미국에 빨려 들어간 거다. 동정론. 예. 그런 동정론도 조금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정권이 박근혜 정권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추파를 던진 것은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세력권을 잠식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잘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굴을 싹 바꿔서 미국한테 완전 빨려 들어가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섭섭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대통령이 더 섭섭한 것 같던데. 진실한 파트너라면 이럴 때 손잡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안 잡아줘서 왕 삐진 거 아니야? 전승절 행사도 갔는데 진핑이 오빠가 이럴 줄 몰랐어. 그러니까 천안문 막로에서 사진 뭐 한 방 찍는다고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 예. 북중 관계, 한중 관계 기본적인 구조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고 단지 이벤트 전승절 한번 참여하면 왜냐하면 국내 선거는 그렇게 해서 다 이기거든.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막루에 가서 이렇게 열병식 할 때 그거를 우리 시장통에 가서 어묵 사 먹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한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중국 측의 이제 대응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적 대응.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기다 군사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사드 기지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전진 배치한다라든지. 아니 그거는 이미 입력했다고 이미 나왔잖아. 중국 관영 언론에서 이미 그 사드 배치 지역이 군사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 이 방송할 때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면 거기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목표로 바로 좌표 입력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그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구에 가서는 여기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죠. 부산 가서는 거기도 안 된다고. 여기도 안 된다고. 원주에 가서는 원주에도 안 된다고. 사드는 배치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은 안 된다고. 그 청와대 뒷산에다 하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경제적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경제적 보복으로 가기 좀 논리가 조금 이렇게 비약이 되지 않나요? 그 중국 쪽 그 연구자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중국 경제도 안 좋고 한국 경제도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 같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중국은 북핵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립.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국제적인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뭐 유엔 같은 거 뭐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보여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관심. 발을 빼버린다는 중립. 그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외교적 보복이네 일종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중국은 이제 국가의 언론 장악력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한 선동을 좀 할 수 있겠죠. 그 한 번만 뉴스에 돌려버리면 요코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보도에 별거대 김수현 사드에 죽나 그런 아니 그 순식간이에요 진짜. 아니 그 화장품 주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이래요. 그 중국이 지금 FTA까지 체결을 했잖아 우리가. 발효는 아직 안 됐죠, 그죠? 네. 근데 한중 FTA까지 한 마당에 이 저 군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뭐 보복 조치를 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문화산업, 한류, 이 문화산업, 전자, 이런 쪽에 무슨 통신 이런 쪽에 타격 가하려면 저쪽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엄청 많아요. 예, 대중의 반감을 조장해서 자발적이고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보이콧 운동처럼 조직하는 게 쉬워요. 중국은. 쉽죠. 그건 뭐 일도 아니지 뭐 사실 맘만 지금 먹으면. 제일 우려하는 게 그 중국 여행객들 해외여행 당분간 특히 한국 금지시키는 거. 공안들이 좀 덜 친절해진다는 거죠. 우리 저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그 중국 자금들 빼는 거. 반대로 그 한국의 대중국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렇지. 행정적으로 그냥. 네, 그 지연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막대한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실제로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FTA 맺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야당이나 경제단체나 이런 데서 삿대질하면서 이거 왜 이러냐 말이야. 이거 뭐 불법적인 거다. 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이라도 하지만 중국은 그거 없잖아요. 그게 사실상. 그러니까 쟤들은 무기를 손에 다 쥐고 있는 거라고.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사드의 그 손익 계산을 좀 해보면 일단 뭐 미국한테는 배치된다면 유리한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만 보는 거겠죠. 왜냐하면 비용들이 있고. 무슨 소리야 지금 우익들이 들으면 사드가 우리 노동미사일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이러지. 제가 우익이 아니라서 제가 우익하기는 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비용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배치가 되면 왜냐하면 미사일 타격 중국이 뭐 타격한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중국도 당연히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 북한은 나쁘지 않겠죠. 네. 저는 최종 승자는 뭐 로키드 마틴 사장과 그렇지. 북한. 그렇지. 뭐, 로키드 마틴은 뭐 이제 뭐 논하지 뭐 성공한 완전히. 거고, 예. 커미션도 좀 줘야 되고 김정은한테. 뭐 20% 하면 얼마야? 그 세계 포대 하면은 한 3조 5천억 4조 원 된다는데 20% 하면 8천억 아니야 리베이트가. 8천억이 쫙 불려봐 죽이는 거지 완전히. 특히 우려스러운 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사드를 단순히 배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미일 MD 체제에 우리 정부가 완전히 편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국이 2011년도인가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우리가 안간힘을 가지고 버텼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이 사드가 배치된다는 거는 그게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가거나 어쨌든 일본을 핵심 행위자로 하는 그 군사동맹 체제에 완전히 편입된다는 게 우리로서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점이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역시 국회의원은 다르다. 표현이 품격이 있고 유식해 보이잖아.
내가 엿먹인다 이런 식의 나의 표현과는 정말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나서 갑자기 나와 부끄러워지네. 저 선거해야 돼요. 아니, 이런 입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으니. 북한은 사실 제일 요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얻은 것은 한중 관계를 경색시킨 것. 이것은 아주 북한한테 북한이 지금 희망하고 있고. 그 쓰리 쿠션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시진핑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권하고 되게 밀월기가 있었고 전승절 행사 때 상징적으로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이 시진핑 박근혜 두 명 화기애애한 북한 대표는 저 체령에는 저 보이지도 구성에서 않는데. 짱 박혀갖고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미국 백악관에 맞습니다. 예. 발코니에 섰는데 김정은이 가서 그 오바마 옆에 서 있고 우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가갖고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데 서 있고 이거가 아니야. 그런 거죠.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이제 핵실험 이런 상황으로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자축연을 베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못됐어 생각도 좀 정말. 근데 저는 이게 참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이나 전략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참 고민인데요.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중국의 그런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은 그런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한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활용을 못 해요. 그 점이 너무 사실은 그건 속상하고.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래. 근데 사실 재미있는 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그 중국에 대한 그런 변화구 전술이 사실 과거에 남한도 많이 했습니다. 했죠. 그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그거 때문에 했고, 했죠. 특히 이승만이 먼저죠. 맞습니다. 핵개발한다 이승만 정권 때는 계속해서 북진 통일한다 북진하지. 그러면서 미국한테 막 뜯어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무서우니까 그 한미 방위 서로 조약도 속박해버리고. 맺어주고 또 전쟁 날까봐. 그대로 그 논리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진짜 미국 행정부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때 네,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 북한이 지금 중국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네. 일종의. 네. 그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지. 그래서 미국은 오죽했으면 이승만 제거 계획도 막 세우고. 그러니까. 예. 저거 어떻게 사람 보내서 박정희 제거 계획을 선동하고 세웠단 말도 있었잖아요. 그때 말 안 들을 때는 막 박정희 핵개발 추진할 때. 그래서 사실은 11.6 사건이라는 거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설도 막 날도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동맹이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미일 한 동맹이잖아요.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인 그렇지 거죠. 하위 파트너가 이제 돼버렸는데. 미국은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계열사 사장님. 그렇죠. 우리는 본부장이야. 본부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미국이 담당하던 구순사장 역할에 상당 부분을 이제 일본 자위대한테 맡길 것이고 우리가 거기 이제 편입돼 들어간다라는 이런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한미일 동맹이 되면은 신냉전 상태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촥, 그다음 이쪽에서는 한미일.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렇게 굉장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국제에서 협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냉전 상태로 가면 또 다시 이렇게 삐걱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뿌지에몽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어로 우리들은 동맹을 맺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북한하고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 주도의 어떤 아시아 한미일 동맹을 냉전의 산물이고 어떤 한 국가를 타겟으로 해서 맺는 이런 동맹 체제는 이것은 아주 구시대. 진짜 중국은 동맹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빼고 나면.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동맹보다는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걸로 해서 훨씬 더 의무감이 떨어지는 이런 우호 관계를 맺죠. 좀 더 세련된데. 걔네들은 몇천 년 동안 해먹은 그 바다가 있어가지고. 중국적 세계질서가 바로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그냥 우리 사이만 좋게 지내고 우리 나와바리에서만 벗어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네. 전통적인 중요하지. 전통적인 중국과 우리 관계도 보면 이제 이게 속국이냐 조공 관계냐 동맹 관계 여러 썰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꽉 속국으로 하기보다는 평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얼러주고 그러고 이제 형님 집에 명절 때 내면 선물 잘 보내고 그다음에 니네 임금 바뀌고 이러면 보고 좀 잘하고 이 정도 행거 아니겠어요, 그죠? 조공 체제에서도 사실 조선이 분명히 이건 중국의 속방이었죠. 네. 그러나 조선왕은 계속해서 그런 소리 합니다. 조선의 외교와 내치는 자주다. 그건 중국도 그걸 인정해요. 그걸 좀 더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기미책입니다. 기미책. 자율성을 줄 테니까 하지만 우리한테
반한 행동만 반환하지 하지 마. 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지배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효과적이고. 쭉 전통적으로 중국은 그렇게 예, 해왔던 예. 나라니까. 아주 그 비용이 적으면서 효용은 큰.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기들 뭐 군대에 보내가지고 지켜줄 필요도 없이. 있잖아요. 한수, 당송, 원명청,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울 때 중국 통일국가 있잖아. 7개. 대륙 통일국가. 이 마지막에 한수, 당송, 원명청 뒤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 거야. 8번째 통일국가예요. 중국 대륙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 사회주의라는 이념 또 지금 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왔지만 문화적, 정치적으로 보면 2000년 지속되어 온 중국의 여러 문화 DNA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에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유교라는 것도 대단히 그 효율적인 통치 이데올로기거든요. 유교에서 모범형 인간이 이제 군자인데요. 군자는 강압적으로 안 해도 혼자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지배 권력의 논리입니다. 뭐 칼을 갖고 통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냥 알아서 하니까 자동이념이죠. 그래서 그 중국적 중화 질서가 2000년 동안 지속된 것도 그런 아주 세련된 형태의 통치 전략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들을 정말 자동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통치하게끔. 저는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중국의 그런 유교가 이미 그 통치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도 보고요. 지금 뭐 그 중미 관계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딪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건 아마도 아직 중국과 물론 미국 사이의 격차는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요. 뭐 중국에서 무슨 은행을 만든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반대하고, 근데 우리나라 거기 가입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1대1로 뭐 위화나 뭐 달러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 군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남중국해에다 무슨 군사기지, 그 섬 너무 예쁘던데 거기다 왜 군사기지를 짓냐. 그런 문제들이 네. 사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등에 올라타서 저렇게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지. 1978년 12월 달에 이제 11개 3중전에 중국 공산당 열려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선포하고요. 근데 그것이 1979년 1월 1일 날 미중 관계 수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개혁 개방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편승한 거죠. 편승해서 그거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떤 뭐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급격히 허물어지고 아주 쌍술도 반대합니다. 네, 지금 공산당이 자본주의 이런 걸 반대해. 왜냐하면 중국은 당은 공산당이지만 그 체제는 지금 국가자본주의니까. 네. 그래서 너무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어떤 미국하고 같이 이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시켜야 될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거기서 너무 장난을 친다는 거죠. 특히 달러 패권을 갖고 기축통화니까요. 기축통화의 장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분명히 혜택을 받는데 미국이 계속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그 적자 나는 부분을 다 떠넘기고 중국이 사들이니까. 그렇죠. 양적 완화에서 달러 가치 떨어뜨린 다음에 그 떨어뜨린 가치는 다 중국한테 떠넘기는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달러 가치 떨어지면 중국이 달러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건 지금 중국 GDP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중국도 그냥 끝납니다.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났을 때 중국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실직해갖고 지방으로 그렇죠. 막 가고요. 그때 사회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통치 안정성이 되게 위해를 받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좀 더 너무 장난을 치고 선을 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위안화 국제화를 좀 추진해서 달러 중독, 우린 너무 달러 중독이 많이 되어 있다. 한국하고도 그 원화하고 위안화를 맞습니다. 직거래하는 장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최영환 장관이 무슨 한국이 위안화 금융 허브가 되겠다 이런 소리는 사실 그건 미국 쪽에 상당히 위협반들 소리거든요. 근데 엄청 기분 나쁘지 미국에서는. 미국은 사실 지금 경제 패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군사력은 사실 중국하고 절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목표는 경제적인 패권을 가져가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고 위안화 국제화하겠다 그래서 1대1로를 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세우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중국도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달러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참
재밌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 중국도 미국하고 사실 공생관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공생관계가 조금 좀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등쳐먹는다라 이런 불만감들이 있고 거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뭐 아시아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그 원하죠. 위안화. 위안화 정책 좀 하는 것 같고 또 군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남중국해 문제는 예. 뭡니까 이게? 그거 뭐 섬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가면 섬만 있는데. 산호초죠, 산호초. 섬이 아니고. 그게 산호초죠. 암초지. 아 원래 그게 섬이 돼요. 필리핀은 그래서 만든 섬, 그 나라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런데 직접적인 뭐 위협이 되니까 미국이 저럴 수도 있고요. 뭐 그 표면적인 이유고요. 저는 조금 더 수면 밑에 이런 거를 조금 다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패권의 유지라는 거죠. 그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믿고 달러에 투자를 해라. 이런 것을 신뢰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 패권의 그 양파 껍질을 까고 가면 그 가장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왜 달러를 믿느냐? 군사력이다.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침공해도 미군이 지켜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영화 보니까 그러던데 다 미국이 원래 위기 시에는 가장 힘센.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 대통령 몰고 비행기 몰고 던지려가지고 핵폭탄 쏘고 저 막. 물리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나 힘이 이렇게 세. 이런 것이. 동물 행동학의 견지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성으로 치장만 했을 뿐이지 뭐죠. 그 동물의 왕국이죠 뭐. 그 외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짝짓기 할 때 어떤 새는 암컷을 유혹하려고 집을 크게 짓는 새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거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걸 또 알고 있고요. 그런 또 시각도 있는데요. 미국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창출을 해서 조장을 해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달러가 다시 미국 쪽으로 환류가 됩니다. 그럼 중국 쪽에 있는 또 달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또 중국이 되게 취약해지고 미국이 이걸 금융을 무기 삼아서 아주 군사력하고 연동이 돼서 지금 조금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중국 쪽에서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근데 강대국들은 게임을 해도 참 스케일이 다르지. 스케일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식민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선 뭐 군사적으로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죠. 지금 무슨 뭐 명백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많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가 최근 와서는 이제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는 식으로 오긴 했지만 학문적으로도 보면 되게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학위받아서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워킹 페이퍼 같은 거 연구소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받아보면 미국의 그 NBER 워킹 페이퍼라고 해서 유명한 거 있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근데 거기에 워킹 페이퍼를 만드는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그 논의하는 전개하는 논의 수준 다루는 데이터의 수준하고 제가 독일 대학에서 다뤘던 거하고 한국에서 다루는 걸 비교를 해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서요. 야 정말 이게 그냥 대학원생 때부터 이 친구들은 예일, 프린스턴, MIT 이런 데서 이런 데이터를 다루고 지금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경제만 그러겠어요? 모든 연구 분야에서 얘들은 무슨 게임을 해도 다 세계를 놓고 하는 게임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요 북쪽으로 잘라진 섬나라 비슷한데 앉아 요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가슴 아파 나는 우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나라가 작으려면 저 핀란드처럼 저쪽 구석바 가가지고 그래 니들 그렇게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오밀조밀하게 잘 살래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 있지 저 중국 있지 일본 있지 미국 있지 이거 둘러싸여가지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우리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하신 분들 또 외국 가서 박사하신 분들 외국 가가지고 왜 꼭 한국 정치 한국 경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그러면 좋거든. 그게 쉬워서요? 교수가 시켜요. 교수는 전 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의 한 부품으로서 그 사우스 코리아를 하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 논문 그 연구 결과를 자기께 포스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FBI나 CIA로 다 들어가요. 우리 입장에서 얻는 게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학위를 우리 박 교수님, 미국 박 학위 박사님처럼 중국 정치를 공부한다. 아니 미국 학위를 받아오는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방법론 가지고 배울 수는 있는데 그 참 불행한 일이죠. 기지촌이야 기지촌 우리. 왜냐면 가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문 사실은. 기지촌이야 여기.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지도 교수는 내가 박사 논문 그 엑스포제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 가져갔더니 딱 첫 마디가 한국 주제는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너 한국인이니까 한국 주제는 안 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진짜 다르지. 유럽하고는 미국하고. 미국은 한국 가면 잘 져요. 영국도 그렇고. 근데 사람마다 달라, 그것도. 왜냐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쓴 것도 한국 문제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TPP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봉쇄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결국 1대1로 하고 TPP가 이제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고, 근데 물론 미국이 주도권은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가 성공하겠는가? 아시아 AIIB가 성공하겠느냐? 아시아 아니면, 인프라투자은행. TPP가 성공하겠느냐? 그것은 결국 누가 중국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 누구의 신뢰성이 더 큰가? 그것을 이제 미국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중국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뭐 미국이 국력이 더 세니까 세죠. 지금은 지금 유리한 압도적으로 입장이죠. 그렇구나. 참, 중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완 문제가 있잖아요. 타이완에서 이제 민진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타이완 문제하고 남중국해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그냥 뭐 힘겨루기, 으르렁 되는데, 타이완 문제는 전혀 미국하고 중국이 타협점이 없어요. 중국은 이것은 내정 문제고 주권 문제고 그래서 2005년에 중국은 국내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반분열 국가법이라 해서 만약에 타이완 문제가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한다거나 다른 제3국가가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면 이건 무력으로 그러니까 비평화적 방식에 의해서 해결하겠다. 그건 무력 침공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걸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뭐 군사 개입 안 한다? 그러면 또 중국 공산당의 국내 정치적 정당성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카드를 다 내놨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분명히 타이완은 중국의 내정이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의 중국 79년에 대만하고 단교를 하면서 대만 관계법을 만들었죠. 대만 관계법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타이완 해협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한다. consider. 그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타협점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중국도 그렇고 가장 난처한 상황은 대만의 어떤 정치 세력의 집권에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은 천수이벤이 그랬었죠. 예, 천수이벤이 말로만이었지만 말로만이었지만 그때 사실 미국이 상당히 난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만 대선이 끝났는데 차이잉원 정권은 그리고 지금 대만 여론도 그래요. 뭐 중국으로 통일 이런 건 뭐 그냥 현상 유지로 가자.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걸 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차이잉원 정권이 천수이벤 때처럼 그렇게 좀 도발적인 간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제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러지 마. 니네 동네 큰형 열받으면 골치 아파. 좀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놓고 막 이렇게 스케일 크게 막 얘기하는데. 우리 뭐야 이거 진짜. 우리 문제로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개성공단 폐쇄하고 좀 사드 배치하기로 했거든요. 좀 황당하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계산을 좀 유시민 작가님이 아주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가 돼서 한번 그녀를 이해해보자 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거 계속 아니 우리가 동의는 안 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의 어떤 반응을 낼 수 있는 설명 방식 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 거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도 못 들었거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갖다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까지도 주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 전체가 다 미국의 어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우리한테 거의 강요되다시피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저가 소스가 없으니까 저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은 북한하고 이제 대화는 못하겠다. 대화로 풀 문제도 아니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전략은 북한 붕괴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정한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런 정책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토의를 통해서 수립이 되었는가 이거는 한번 비판받을 수가 있겠고요. 혹시 그것이 집단 사고 예를 들어서 집단 사고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장이 이제 직원들 밥 사겠다 그러면서 중국집 데려가서 자기 이제 주문을 나는 짜장면 다 짜장면 혹시 그런
그런 식으로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짚어볼 수가 있겠죠. 말이 되는 설명이네. 아니 진주만 그 공습할 때 일본이 예. 도조 히데키 내각 그 당시에 나중에 도쿄 전범 재판에서 진술을 보면 누가 처음 주장했는지 모른대잖아요. 그거를. 이심전심이었나 보죠. 집단적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형성이 지금 이제 예. 박 박사님 말씀하신 그거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좋다. 그럼 북한 붕괴 전략? 그럼 그걸 과연 지금 스마트하게 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 붕괴 전략이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국을 계속 꼬셔야 됩니다. 중국을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중국이 북한 붕괴를 반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붕괴 전략 이것은 현실 가능성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해서 중국을 완전히 소외시켰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정말로 북한 붕괴 전략 그걸 정말 원한다라고 하면 중국의 양해를 받아야죠. 조금 더 통 큰 플랜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 급변 사태 났을 때 뭐 주한미군 안 올라간다. 뭐 국군만 올라가서 접수를 하고 조금 더 크게는 통일한국 됐을 때 한반도는 중립 국가가 될 것이다. 너네한테 절대로 위협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물론 어렵겠지만 좀 이런 커다란 플랜을 갖고 중국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비치기만 하면 저쪽 자체 우파 자체에서 난리가 날걸요. 그러니까요. 미국을 배신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것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연한 외교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서 유연한 어떤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굉장히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다 우리가 덤터기 쓰는 걸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그런 거예요. 뭐 좀 안을 꺼내서 그 라인에서 좀 벗어난다 싶으면 바로 이제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죠. 빨갱이니 뭐. 저는 뭐 다분히 총선 영인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선 끝나면 대화 재개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뭐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우리 유시민 대표님이 얘기하신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통치를 하는 그 정서적 코드는 배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제를 맞아. 나도 그 얘기했어. 시진핑이 본인이 배신한가? 신뢰 회복 조치도 얘기했고 드레스덴 선언도 했고 통일하자고도 했는데 윤석열에다 나오지. 돌아온 건 핵실험이다. 이건 배신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했는데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려는데 통화가 안 돼. 전화도 먼저 배신이야. 안 주고 이것도 배신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이고 해서는 안 될 사고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된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 그분이 들어요. 자기 저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뒤에 배신감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정신분석학적 내지는 심리학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치 이론이나 국가 이론이 아니고 심리학 이론의 도움을 받아야 해석이 가능해요. 정신분석하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 트라우마 분석으로 가야 될 문제인 거.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집단적 사고고 면밀한 토론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 짜장면 이론. 즉흥적으로 했단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진박 논쟁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진박 아닌 사람들 찍어내기도 코드는 배신이에요. 그쵸. 내가 총선 때 그렇게 도와줘서 다 당선시켰는데 내 힘으로 대놓고 나서 뒤에서 내 뒤통수 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지 근데. 야. 어떤 인간이 살면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로 갚아야지. 대통령 덕에 당선시켜놓고 뒷다리 잡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확실히 그 뭐랄까 이게 제일 원리인 것 같아요. 물리학의 제일 법칙이듯이 이게 제일 원리가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국내의 정치든 아니면 외교든 안보든 간에 모든 게.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 자기가 김정일 만났잖아요. 그 만나서 그냥 야당 의원 시절에. 그냥 만나서 그 얘기하고 온 거예요. 서로 좋은 얘기 했겠지. 근데 그거 갔다 돌아와가지고 뭐 김정일 위원장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잔뜩 칭찬을 써놨어요. 그러다 갑자기 확 삐져. 아, 그쪽이 배신이야.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배신. 그 다음에 사실 중국에 가가지고 별로 해준 것도 없잖아. 뭐 전승절 좀 하고 이렇게 입술 서비스 몇 번 해준 거잖아요. 거기서 뭘 기대해. 근데 그게 이제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배신. 근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베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중국 정부나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예컨대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한 객관화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주관이야. 딱 나는 쟤를 믿었어.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해줬어. 근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배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화적인 뭐랄까 솔립시스트라 그러죠. 유화론적이야. 약간 발달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발달 돼. 심리학. 그런 게 있죠. 장피아제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선일보의 그 기사 시진핑의 배신감 느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아 이분이 자기를 지구 최강의 통치자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못 이기면 우주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안 모여. 전 우주가 다 도와준다고 믿었는데 진짜 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믿고 지금 했는 건데 기운이 온다. 이게 잘못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온 우주가 나를 배신하는 거지. 우주를 응징해야 돼 그때는. 우주의 기운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이제. 말 된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근데 이런 상황이 제가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단절됐잖아. 단절됐는데 그럼 뭐 이게 시작이라고 했지만 딱 시작이 딱 땡이잖아요. 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한 가지 하긴 더 했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식당 가지 말라고, 북한 식당 가지 말라고. 이 체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변화가 조만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남북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길은 뭘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현실적으로 뭐 북한 붕괴의 이런 전략은 사실 북한이 지금 뭐 정권이 붕괴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생되는 후과들, 또 아무래도 군사적 충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칠 것이고,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 절대 막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뭘까라고 했을 땐 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동맹 체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이 좀 중간자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중국, 무턱대고 미국 이게 아니라 설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 한미일 동맹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 공동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보라는 것이 사유자산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구성원이 참여해서 공동안보로 가자. 이것이 이제 중국의 주장이고요. 그 맹화적인 제도가 이제 육자회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플랜을 거대하게 세워서 중국도 끌어들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설득을 하는. 근데 이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동북아 공동체론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도 동북아 공동체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한중일 관계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때.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은 그것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동맹 체제는 자신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 보고도 하는 거죠. 계속 이 동맹이 강화되면 중국이 계속 한반도 문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충분히 설득을 해나가는 그것이 어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간자로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급한 대안이에요.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건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총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결력 교체하고 정권 교체 못하면 저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야, 근데 그 지금 외교 안보 라인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또라이라고 부를 만한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시리즈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 개성공단 폐쇄하는 것도 보면은 그 홍영표 장관 말 바꾸는 거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정책결정이라는 게 통일부에서 올라와서 그게 위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전문적인 모든 데이터와 모든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참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른 의견을 가는데 위에서 내려 꽂아. 이게 지금 무슨 정책이든 다 그런데 소위 십상시 중에 몇 사람이 딱 대면 보고는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거 꼭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서면 보고인데 서면 보고는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쳐서. 예, 그 부속실을 거치니까 부속실에서 전부 다 그 채로 걸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굵은 거 이런 거는 다 쳐내고 거기 솔솔 빠져나가는 것 중에 야들야들한 것만 골라서 올려보내니까 지금 대통령의 정무 기능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정무수석이 하는 일은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 뭐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나가서 막 욕하고 야단치고 이런 게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통일정책에 대해서 요만큼의 결정권도 없고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있는 거 요만큼의 결정권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 경영 전체가 1인화, 사유화 되어가지고 사유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유화된 권력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은 너무 크고 복잡한 나라가 됐고 국제정세,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너무나 또 엄중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철인이 아닌 철인 통치? 얼마나 불행합니까? 철인이 아닌 철인 통치. 철인이 아닌데 철인 통치를 하고 있는 최악의 거야. 정치. 내가 볼 때는. 오인 통치죠. 어리석을 웃쳤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지만 그 당 내부의 여러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살아있어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 시스템 전체는 그렇게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구조를 상권분립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마비되고 자연인 박근혜만 딱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솔립시스트, 이런 거죠. 유화론자. 그 넘버 3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배신이라면 배신이야. 그렇지. 대통령이 배신이라면 배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홍영표 장관이 처음에 뭐 흘러간 증거 있다. 근데 며칠 후에 증거 없다. 근데 또 다시 있다. 대통령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완전 그 분열증 상태잖아요, 지금.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게 그 통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그래요, 그럴 지금.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라는 지난주에 이틀 동안 대정부 질의했는데요. 대정부 질의하는 내내 야당 의원들이 이 개성공단에 우리가 기업들이 지불한 임금이 미사일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를 얘기해봐라. 근데 황교안 총리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믿어랍니다. 네, 있다. 믿어라. 미십니까?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이외에 어떤 합리적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교회 부흥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박광수 박사님 가시기 전에 제가 궁금해하는 평소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유럽에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폴란드 같은 나라 대표적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난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큰 나라들끼리 우리나라 주변에서 전쟁을 많이 쳤어요. 청일 전쟁도 있었고요. 러일 전쟁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 두 전쟁을 다 이겨가지고 결국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주변은 열강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조건에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인식을 하고 어떤 기준선을 쭉 지켜나가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100년 전하고 비교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비교할 만한 정도의 엄중한 상황?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전쟁 가능성은 저는 강대국 간의 이제 전쟁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 전쟁, 분쟁을 한반도 내부화시키는 그 너네들끼리 싸워라. 어차피 우리는 그 한반도에서 우리 이권만 지키겠다. 뭐 중국은 북쪽, 미국은 남쪽. 그것이 사실 해방정국 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아주 그냥 극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회의를 2년 동안 계속했는데 안 된 건 결국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양보 안 하니까 통일한국 되면은 그것이 친소국가 될까 아니면 친미국가 될까 이거 양보를 못 해갖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비극인 거는 지금 육자회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강대국들의 특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세력권이 서로 먹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강대국들은 오히려 그냥 딱 나눠서 디바이드 앤 룰, 분할 지배 이것이 그냥 속편한 것 같고요. 현상 유지. 여기서 한반도 국가가 조금 더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결국 뭐 남북한 관계가 개선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똘똘 뭉친다 이런 소리, 이제 국가 중심적인 이런 시각은 별로 그것도 좀 반성을 하는 제가 스타일이라서요. 하지만 강대국 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국가, 남북한이겠죠, 지금은. 조금 더 협조를 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했을 때 비로소 조금 뭐 중립화를 하던 뭘 하던 말빨이 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사실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그냥 지금 분단된 상태가 자기들로서는 가장 최선의 상태죠. 이용하기도 참 좋고.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갖다 깰 수 있는 이해관계가 다른 건 사실 남한과 북한인데 남한과 북한마저 이렇게 강대국들의 놀이에 놀아나면서 서로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박공서 박사님 코리아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박공서 꼭 박사님 하시고 싶었는데 못하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 우리 아니, 이 문제 오늘 주제 관련해서 하고 마무리하죠. 예, 뭐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북핵 문제나 이런 문제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항상 보면 국가 중심적인 시각을 갖고 항상 재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고 남한 주민도 마찬가지고 핵
뭐 사드 이게 과연 생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이건 주민의 생계엔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정권의 싸움, 권력의 싸움 이런 건데 이런 문제로 자꾸만 휘둘리고 동원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반성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도 충분히 비판을 좀 해야 되겠다. 좀 선을 긋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가주의 뭐 내지는 뭐 민족주의 틀을 넘어서 그러니까 민중주의죠 그냥 남북한의 인민들, 남북한의 백성들, 국민들, 국민이니까 벌써 국가주의네. 그렇죠. 남북한 사람들이 이게 중심 모든 사고의 판단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